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준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에 세 번째 책이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전문적인 그런 서적, 전문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좀 그런 부분의 서적을 좀 읽고 싶어서 여섯 번째 책은 제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했었고, 세 번째 책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 책으로 진행을 했었죠.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 책을 이제 두 번째로 읽어볼 건데요. 이 책이 나온 게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년도 더 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20대였고, 그때 당시에는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읽었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는 1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30대이신 분들, 그리고 혹시 20대이신 분들, 아니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대이신 분들, 어쩌면 뭐 50대, 60대이신 분들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책을 읽어가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읽다 보면 참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고, 참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오래 다녀왔죠. 약 7년 정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과 여행을 하면서 다녔는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 굉장히 자유롭게 느끼잖아요. 남들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내 돈을 쓰면서 내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를 많이 느낀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생활을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뭐랄까 좀 비슷해집니다. 사람 사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저렴한 동남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를 간다고 해도 내가 직접 거기서 삶을 살게 되고 돈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 되면 결국에 사는 건 다 똑같아지는 거죠. 뭐 남미 쪽이나 가서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것 같다. 뭐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걸까? 너무나 자유롭게 사는 걸까? 물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런 흥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결국에 그들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놀러 가면 굉장히 좋죠. 깔끔하고. 하지만 그 세계로 들어가고 그 인생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것도 많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살기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하게 노르웨이,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곳 있잖아요. 스웨덴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아, 인간이란 게 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과 내가 겪고 있는 삶들을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어느 삶에 어느 환경에 떨어져도 결국은 다시 만족할 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음, 물론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경험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삶이 뭐 100% 만족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또 다른 그 삶이 자신을 또 억압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삶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자신이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나 극한 환경에서 사는 것 자체는 그런 게 참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삶,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보통의 삶 속에서 또 충분히 행복을 그리고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소확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사담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어, 제가 좀 말이 많았네요. 이번에는. 어쨌든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쉬시고 내일 또 새롭게 일주일 즐겁게 안전하게 별일 없이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책 30살의 심리학에게 묻다 이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혹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가? 어느 날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는데 썩소라는 생소한 말이 튀어나왔다. 언제부터인가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묻기를 포기했기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딸아이 얼굴을 쳐다보았다. 역시 내 딸이다. 또 우리 엄마 당황한다. 썩소가 뭔지 모르는 거죠? 썩소는 썩은 미소의 준말이에요. 그러더니 텔레비전 속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표정이 바로 썩소예요. 썩은이라는 말이 왜 하필 미소라는 말 앞에 붙어야 하며 왜 그 말이 유행하는 걸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인 미소 앞에 붙는 말치고 썩은은 너무 고약하지 않은가? 그러나 문득 그 말이야말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요즘의 30살을 보여주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30살. 그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자 부모님은 잠시 멈추었던 항해를 다시 시작했다. 사실 그의 집은 배였다.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아늑한. 그리고 그는 선장인 아버지와 항해사 겸 요리사인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항해하는 법, 지도를 읽는 법, 태풍에 대처하는 법, 고기 잡는 법 등등. 아버지는 그가 크면 언젠가는 항구에 내려 그만의 여행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노력하면 항구에서 멋지고 으리으리한 역마차를 구해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배 안이 답답하고 지겨울 때도 많았으니까. 배에서는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으로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 세상은 너무나 멋지고 화려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늘 젊고 멋있는 남녀의 꿈같은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고 그들의 호화롭고 윤택한 모습은 그에게 답답한 현실의 탈출구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광고는 세상에는 좋은 물건이 많으며 성공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했다. 때론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항해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어느덧 저 멀리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에게 종종 키를 잡게 했다. 그러고는 어느 항구에 정박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했다. 그는 열심히 지도를 보면서 어디에서 내리는 게 좋을지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배는 어느덧 항구에 도착했다. 그의 가슴은 흥분과 모험심으로 뛰었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고 슬펐다.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이 배와도 이별이구나. 지금부터는 나 혼자 가야 하는구나.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기에 그는 힘차게 배에서 내렸다. 항구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더 좋은 역마차를 구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와서 돈을 벌어 역마차를 사야겠다고 다짐하며 미리 생각해둔 곳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다. 항구 지도를 외워놓았지만 항구의 모습이 많이 변해버린 탓에 지도와 다른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길을 잘못 들어 헤매기도 하고 진창에 빠져 옷을 더럽히기도 했다. 이따위 지도를 만든 놈이 도대체 누구야? 그는 혼자 투덜거렸다. 우여곡절 끝에 일을 시작했지만
돈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다. 게다가 믿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어떤 게 튼튼하고 좋은 역마차인지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의 여행에 꽃이 만발한 들판만 이어질 수는 없을 텐데 돌길이나 험한 산길을 지나야 할지도 모르는데 과연 내가 역마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에게는 모든 게 불확실했다. 다시 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개 중에는 벌써 화려한 역마차를 구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경주를 하는 것처럼 뒤떨어지고 낙오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텔레비전에서 봐왔고 꿈꿔왔던 것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초라한 자신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평범한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공허해졌다.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그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점차 우울해졌다. 그런 우울함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만 같아 그는 더욱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속물인 걸까?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위에서처럼 부모의 배에서 내려 자기만의 여행을 시작하는 시기, 즉 인생에서 심리적, 물질적 독립을 하게 되는 시기는 30살 안팎이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20살이 넘으면 이런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요즘은 그 시기가 30살 전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살은 인생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가 된다. 이 시기의 결정이 어쩌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의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되는 독립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은 자유와 희망 못지않은 크기의 슬픔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부모와의 이별을 뜻하며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내던 어린 시절과도 이별하는 것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독립은 또한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릴 때는 무엇인가 잘못해도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고 많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대까지만 해도 객기와 실수는 오히려 청춘과 젊음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제는 항구를 잘못 선택하는 것도, 역마차를 잘못 사는 것도, 길을 잘못 드는 것도 모두 내 책임이다. 그 빌어먹을 잘못된 지도를 믿은 것뿐인데 말이다. 그것은 곧 물어내 하는 투정을 받아주거나 잘못을 돌이켜줄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권리보다 의무가 커지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30살의 짐은 그렇게 다가온다. 한편 30살은 꿈과 현실이 충돌하는 좌절의 시기이기도 하다. 배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무척이나 화려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부와 성공을 꿈꾸며 배에서 내린 우리를 기다리는 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뿐이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30이라는 나이는 잔인하게도 거울을 들이댄다. 그 거울에는 어릴 적 꿈꾸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우리의 모습이 비친다. 그렇게 30살은 그토록 경멸해왔던 속물의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실망의 시기인 것이다. 알랭드 보통은 속물을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벌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것이라 하였다. 어릴 적 우리는 어른들을 물질만 아는 속물이라고 경멸했다. 그들이 제공하는 속물적 혜택을 누리면서 말이다. 심지어 어른들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 풍요를 제공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무능하다며 멸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어른의 세계를 거부하면서도 언제까지나 어른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순수한 어린아이로 남고 싶은 피터팬 심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0살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성세대와 똑같은 탐욕과 시기, 권력욕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자각은 자신이 올바르고 선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에 커다란 타격을 가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정할 수 없는 상사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때론 가면을 쓰고 아첨을 하기도 한다. 처세에 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역겹지만 끝까지 냉소적일 수 없어서 어느 순간 현실에 적응하고자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들을 집어든다. 경멸에 맞지 않던 처세책을 한 손에 들고 한편으로는 역겨운 세상에 물들어가는 자신이 비참해 때늦은 방황을 하기도 한다. 20대까지 품었던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의 열정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점점 속물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갈등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부에 있는 위험하고 세속적인 욕망들을 인정할 수 없는 30살의 젊은이들은 그러한 속성을 기성세대로 밀어낸다. 즉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권위적 인물들이 더욱더 이기적인 속물들로 비쳐 권위에 도전하고 저항하게 된다. 물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심한 실망뿐이다. 하지만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단지 그 욕구가 어떻게 포장되어 나타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속물근성은 부와 사회적 지위 자체를 향한 질주라기보다는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집단적 몸부림에 가깝다. 요즘 젊은이들 치고 명품을 하나 이상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큰 차에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 고급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잘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 되고 거기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운 젊은이들은 불이 나게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즉 과거의 속물근성이 욕망에서 출발했다면 현대 사회의 속물근성은 불안에 기초하고 있다. 더구나 30살은 냉혹하고 불합리한 현실의 땅에서 언제든 실패자가 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나 자신의 유일성과 중요성을 발견할 만한 기회를 용납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노력과 시간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공허와 허물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30은 희망과 가능성의 나이이기도 하지만 방황과 좌절, 그리고 우울에 빠져드는 나이이기도 하다. 인생의 한 전환기로서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로서 홀로서야 하는 실질적인 독립의 시기로서 꿈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좌절의 시기로서 30살의 삶은 고되기만 하다. 키친에는 있지만 30살에게는 없는 것. 30살은 한 세계의 끝이자 다른 한 세계의 시작이다. 하나의 문이 쾅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면서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나이. 열린 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야 하는 나이. 그래서 30살은 20대의 젊음의 뚜껑을 덮는 듯 무거움으로 다가온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키치는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이별의 슬픔과 방황,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던 23살의 미카게는 어느 날 할머니의 죽음을 맞는다. 이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것이다. 그런 미카게는 굳이 침대를 놔두고 냉장고 옆에서 잘 정도로 부엌을 좋아하는데
이때 부엌은 구강기적 갈망을 의미한다. 아직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홀로 서야 하는 미카게는 구강기로 퇴행하여 엄마의 품 안을 그리워하며 부엌에서 잠든다. 그러던 어느 날 미카게 앞에 이상한 가족이 나타난다. 무뚝뚝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남학생 유이치와 원래는 남자였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자가 된 유이치의 엄마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부엌을 고집하는 미카게를 간섭하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놀러오는 미카게가 슬픔을 이길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준다. 결국 미카게는 유이치 가족의 극진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으면서 서서히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간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찾은 미카게는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 채비를 한다. 어른이 되는 과정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이치의 집처럼 새롭고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고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중간 세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일종의 실험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세계는 동화 소궁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 세라의 다락방이 바로 그것이다. 세라는 춥고 열악한 다락방을 뭐뭐 하는 셈 치고 하는 상상의 놀이를 통해 행복한 방으로 변화시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존엄성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지킨다. 이 중간 세계를 정신분석에서는 이행기라고 부른다. 미운 쇠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아이들은 부모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심리적 탯줄을 자르고 자신과 부모가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부모와 분리되는 데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기 대상, 즉 부모를 대신하는 물건에 집착한다. 3살 아이들은 곰인형이나 담요, 베개 등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30살은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시기다. 경제적 능력의 획득과 더불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정과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대는 앞으로 실질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 사귀고 친해지는 법을 배우며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찾아 불같은 사랑에 몸을 던지기도 하며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인 문제들에 열정을 불사르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여러 시도를 하면서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20대의 과도기적 성격이 사라진 지 오래다. 취업의 문이 좁아진 요즘, 20대는 젊은의 발산과 실험기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의 연장기가 되어버렸다. 행동하며 배워야 할 시기에 도서관에 앉아 취업 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요즘의 젊은이들은 준비 기간 없이 30살을 맞게 된다. 취업 준비로 젊음을 소진해버린 그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숨가쁘게 차가운 현실로 내동댕이 쳐진다. 두려움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고 판타지를 가질 수 있는 중간 세계가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다독이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어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30살의 그들은 우울함에 시달린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이다. 무수한 선택의 가능성, 그 저주에 대하여. 여기 멋진 신세계가 있다.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체격과 지능, 성격 등의 특성은 물론이고 직업과 취미, 적성도 인공적으로 미리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예를 들어 열대 지방에서 노동자로 일하게 될 태아에게는 일찌감치 수면병과 티푸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로켓 조종사가 될 태아에게는 회전력을 키워줌으로써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처럼 철저한 인공 조작을 거쳐 대량 생산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 이미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일을 하기만 하면 물질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받는다. 또 최첨단 과학 설비들의 도움으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며 성생활도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육체적 고통이나 물질적 근심, 걱정,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고민이나 불안이 생기면 행복한 감정을 유지시키는 소마라는 알약을 먹으면 된다. 소마는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고 돌아올 때도 골치 아픈 게 전혀 없는 특효약이다. 위는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존이라는 남자는 신세계의 지도자인 총통 무스타파 몬드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원한다는 말인가? 긴 침묵 끝에 존은 대답한다. 네, 저는 그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매일 150번 선택의 기로에 서는 사람들. 인간공학의 혜택으로 모든 사람이 안정과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존은 굳이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한 것일까? 모든 것이 타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삶. 그것에는 인간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것은 설사 불행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이다. 존은 결국 결정지어진 미래가 아닌 자신이 마음껏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불행해질 권리마저 껴안겠다고 한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그것만큼이나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나도, 당신도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게다가 21세기는 그야말로 다양성과 이동의 시대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발달하고 변화하며 감각적이고 이동이 잦으며 많은 것이 충분함을 넘어서 홍수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물건도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많아졌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선택할 게 많다는 것은 복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건 저주가 된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유혹과 가능성을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다른 선택이 더 옳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일 150번씩 선택을 할 상황에 놓이며 그 중에서 30번 정도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5번 정도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미소를 짓는다고 한다.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사람들 눈에는 자신이 선택한 한 가지보다 포기한 수많은 것이 아른거린다. 더 행복했을지도 모를 다른 가능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해한다. 가지 않은 길을 쳐다보느라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이다. 또 일단 선택을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선뜻 선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무수한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그 상황을 저주처럼 여기며 두려워한다. 30살, 선택이 더 힘든 이유. 30살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시기이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일까? 어떤 선택이 가장 안전할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을 망치면 어떡하지? 물론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실험해본 뒤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주위에서 시간이 없다며 빨리 선택하라고 재촉한다. 30이라는 나이는 더 이상 이것저것 시험해볼 여유가 없는 나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30살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불확실성이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든 풀어서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만일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의욕을 가지겠는가?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서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졸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븐이나 식스센스처럼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빠져든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생의 자극제가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규칙을 넘어설 정도로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면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자기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기 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최상의 선택을 한다 해도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이란 없으며 숨막히는 무한 경쟁 체제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러한 불안은 젊은이들을 자신의 내부로 움츠러들게 만든다.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도 변덕스러워서 언제 그 능력이 발휘될지, 언제 또 그 능력이 한계가 드러날지 모른다. 그래서 능력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전긍긍한다. 30살. 그들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선택의 자유로움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땅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지극히 불안정한 땅이다. 그래서 무수한 선택의 자유는 그들에게 더욱더 저주로 느껴질 뿐이다. 선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는 이러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 명문 대학 출신에다 편집장으로도 활동하며 상도 받았던 앤드리아 삭스는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뉴욕으로 간다. 여러 언론사에 이력서를 넣지만 답이 온 곳은 오직 한 곳, 런웨이란 패션지에 그것도 편집장인 미란다의 비서직 뿐이었다.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1년만 버틸 생각으로 그곳에 취직한 앤드리아를 맞이하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회사의 많은 것이 편집장인 미란다의 선택에 좌지우지되는데 그녀는 모든 사람을 무자비하고 혹독하게 다룬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든 그녀의 명령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한다. 도나텔로 베르사체, 지젤 번천, 조르주 아르마니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려 256개나 받는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 미란다. 그녀는 비서인 앤드리아의 사생활마저 간섭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앤드리아는 살아남겠다는 일념으로 그 명령을 따른다. 남자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는 대신 미란다가 여는 파티에 동행하며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고생을 한 자신을 몰라주는 남자친구를 야속해 한다. 우리는 흔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변명을 자주 한다.
윗사람이 시켜서, 안 그러면 사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등등 불가피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이 영화에서도 선택의 순간이 자주 나온다. 앤드리아가 오랜만에 아버지와 만나고 있는데 걸려온 미란다의 전화. 친구들과의 만남 중에 걸려온 상사의 전화. 애인과 헤어지는 순간 걸려온 미란다의 전화. 수석 비서를 제치고 파리로 가자는 미란다의 명령. 여기서 앤드리아는 선택권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앤드리아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어쩔 수 없다며 일에만 열중하는 앤드리아는 점차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와 멀어져 가고 결국 애인과도 결별하고 만다. 그러나 수석 비서를 제치고 미란다를 따라 파리로 간 앤드리아는 그제야 자신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무수한 일이 바로 자신이 선택해서 한 일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그런 일들을 견디며 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며 잘못된 선택으로 진정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된 앤드리아는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나온다. 물론 영화는 해피엔드로 끝난다. 앤드리아는 다른 언론사에 당당하게 합격하니까 말이다. 앤드리아는 우리에게 묻는다. 정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모두 내가 선택한 일이다. 그러니 일단 선택하면 그에 최선을 다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엎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앤드리아처럼 말이다. 괜히 시대를 탓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탓하고 애매한 사람에게 그 선택의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었더라도 나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 선택권이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기 직전 전쟁이 끝난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이다. 어느 날 그는 수용소에서 이상한 일을 목도하게 되었다. 매일처럼 죽어나가던 사람들의 숫자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사망자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얼마 뒤에는 평균치를 회복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걸까? 빅터 프랭클의 연구에 따르면 죽을 사람들을 며칠이나마 더 살게 만든 것은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기대였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전쟁이 끝나 수용소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누가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한 것이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풀려나지 못했다. 그러자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의 목숨도 다하고 말았다. 아마도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이미 생명이 다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질이 멸렬한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오늘일지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그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선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힘든 오늘날도 그 선택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라. 선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진정 없겠는지를.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 20살엔 30살이 넘으면 모든 게 명확하고 분명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반대다. 오히려 인생이란 이런 거지 라고 확고하게 단정해왔던 부분들이 맥없이 흔들리는 느낌에 곤혹스레 맞닥뜨리곤 한다. 내부의 흔들림을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일부러 더 고집센 척하고 더 큰 목소리로 우겨대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말들은 잘한다. 각자의 등에 저마다 무거운 소금 가마니 하나씩을 쥐고 낑낑거리며 걸어가는 주제의 말이다. 우리는 왜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충고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갈피를 못 잡고 헤매기만 하는 걸까? 정이연의 달콤한 나의 도시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은수와 유희, 제이는 모두 31살이라는 짐을 지고 좌충우돌한다. 그들이 그런 혼란을 겪게 된 것은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남은 수많은 세월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남자의 경우 30살은 직장에서 2, 3년 차로 정신없이 바쁠 때다. 그러나 여자는 대부분 30살이면 5, 6년 차가 되면서 결혼과 직장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우선 결혼 문제를 들여다보자.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면서 여자의 경우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28로 높아졌다지만 30살의 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30살인데도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할 애인이 없으면 주위에서 가만히 두질 않는다. 오죽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정상적 인생의 알리바이를 마련하고자 결혼을 하겠는가. 꿋꿋이 사회와 주변의 위협을 잘 넘겼더라도 35살이 되면 또다시 심리적인 위축을 받게 된다. 직장 생활은 또 어떤가? 입사했을 때의 의욕과 패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일에 대한 회의가 찾아든다. 직장은 자아실현의 장이라는데 현실에서 직장은 돈을 대가로 나의 자아를 착취하는 곳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일은 그냥 꿈이었다고 접고 싫든 좋든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것인가의 딜레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 30에 나를 찾을 것인가,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 주인공들은 그 고민 끝에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간다. 백수였던 제이는 선본 지 한 달 만에 조건 좋은 의사와의 결혼이란 안정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유이는 더 늦으면 후회할 것 같아 라며 과감히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젠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거야 라며 그녀의 꿈이었던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노래와 춤을 배우기 시작한다. 반면 직장 7년 차인 은수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7살 연하의 태호라는 남자와 풋풋한 사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은수는 자신의 나이에 짓눌려 사랑에 푹 빠지지 못한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직장을 그만둔 은수는 아무 감정도 안 생기지만 안정되어 보이는 영술한 남자와 어정쩡한 만남을 지속하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세 여자의 성인식은 모두 힘겹고 녹록지 않다. 그저 사회적인 안정을 바란 제인의 결혼은 이혼으로 막을 내리고 뒤늦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유이는 번번이 오디션에서 떨어진다. 결혼을 앞둔 인수는 영수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되고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들에게 31살은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인 삶 그 자체였다. 그들은 볼멘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말할는지도 모른다. 왜 내 삶은 남들처럼 쉽지 않은 거죠? 제인에게는 사랑도 없이 한 달 만에 조건만 보고 결혼했으니 이혼으로 치달은 건 당연한 결과라 말하고 유이에게는 30살이 넘어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나서면서 그런 현실에 부딪힐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느냐 따지고 은수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려 했으니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말할까? 아니, 나는 감히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30이 넘은 여자들은 대부분 제인이나 유희나 은수 중에 누군가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지독히 운이 없거나 팔자가 드세거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더라도 많은 여자가 결혼을 안 한 채로 직장에서 세월을 축내며 30살을 맞이한다.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공고하다. 유희를 보라. 남들은 늦었다고 하는 나이에 용감하게 사표를 쓰고 꿈을 찾아 나섰지만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너무나 힘겹기만 하다. 그래서 제인과 은수는 원하는 것을 뒤로하고 현실과 비겁하게 타협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문득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주인공인 스네오라는 남자가 떠올랐다. 스네오는 우연히 다리를 쓰지 못해 집에만 틀려박혀 지내는 조제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다 조제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는 스네오. 그는 사랑하는 조제를 부모님께 소개시키기 위해 가던 중 집에 전화를 걸어 못 가겠다는 말을 한다. 그때 전화를 받은 동생이 묻는다. 형, 지쳤어? 스네오는 결국 조제와 헤어진다. 그 뒤 어느 날 스네오는 길가에 가드레일을 잡은 채 통곡을 하고 그 뒤로 그의 독백이 나지막하게 흐른다. 담백한 이별이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단 하나뿐이었다. 내가 도망쳤다. 그들이 낙원을 떠나 다시 현실로 돌아간 이유. 우리는 항상 도망을 꿈꾼다. 자신이 원한 삶이든 어쩔 수 없이 흘러오다 보니까 살게 된 삶이든 현실은 언제나 도망을 꿈꾸게 만든다.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늘 도망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도망칠 수도 도망갈 곳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환기구 없는 방에 갇힌 것처럼 끔찍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 누군가는 도망을 시도한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현실의 밧줄을 끊고 어디론가 떠나겠다는 자유를 꿈꾸면서 말이다. 그러나 도망은 회귀를 전제로 한다. 도망친다는 것은 자신의 본거지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한다고 할 것이지 굳이 도망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과 현재의 삶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물론 도망쳐서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망은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탈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게다가 도망은 불확실한 세계로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다. 도망가서 머무는 그곳은 또 다른 현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은 영화나 소설에서 보듯이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그래서 영화에서 도망자는 항상 되돌아오거나 붙잡혀오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방랑자가 되고 만다. 나 역시 평생 도망을 꿈꾸며 살아왔다.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지금도 도망을 꿈꾼다. 내 일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가끔 나를 옥죄는 현실로부터의 도망을 꿈꾼다. 구체적인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은 채 아주 막연하게 그저 푸른 항공을 떠다니는 자유라는 꿈같은 이름을 찾아서. 그처럼 도망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지중해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8명의 이탈리아 군인이 그리스의 작은 섬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미기스티 섬으로 간다. 그러나 그 섬에 도착한 뒤 무전기가 고장나면서 그들은 섬에 고립되고 어느새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 여자들과 노인들만 남은 그 섬에 정착하기로 한 그들은 이후 꿈같은 세월을 보낸다.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였던 중위는 교회 벽화를 그리고 사사건건 규칙을 고집하던 완고한 상사는 어린아이들과 놀고 춤춘다. 책을 좋아하는 내성적 성격의 병사는 책을 마음껏 읽으며 지내다 창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자들이 있고 어린애처럼 춤추고 놀 수 있는 평화로운 작은 섬은 그들에게는 곧 낙원이었다. 3년 후 고장난 비행기가 우연히 그 섬에 착륙하고 그들은 전쟁이 끝났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영국군에 의해 구조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이미 낙원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굳이 본국인 이탈리아로 돌아가려고 할까? 영화는 나의 예상을 빗나간다. 결혼한 병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모두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이탈리아로 도망간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아서 꿈꿀 수 있는 길은 도피뿐이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지친 남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그린 영화이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현실로부터 멀어졌지만 미기스티 섬에서 평소 꿈꿔오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8명의 병사들. 미기스티 섬은 누구나 염원하는
세속적인 잣대나 편견 따위가 없는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게 살 수 있는 낙원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낙원을 버리고 현실로 돌아갔을까? 그들이 그토록 꿈꿔오던 낙원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들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 걸까?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꿈속의 세상이 아닌 현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실현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기스티 섬 같은 낙원에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섬이 어머니의 품을 상징한다면 그들은 그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찾아서 그리고 국가 재건의 한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3년을 머무르면서 미기스티 섬은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사는 곳은 곧 우리의 현실이다. 생각해보라. 섬에 남은 병사가 살아가는 여인과 같이 운영하는 식당은 관광지의 한 식당일 뿐이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가 있고 병사가 그곳에 살려면 그 규칙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 즉, 또 다른 구속과 억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구속감을 불러일으키며 도망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한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섬으로의 도망을 꿈꾸고 섬 사람들은 육지로 도망가는 꿈을 꾼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도망치고 싶다면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도망치고 싶은 건지를 말이다. 뚜렷한 목적지 없이 그저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다면 당신은 도망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올가맬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만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망친 낯선 미지의 땅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 문득 학창시절 좋아해서 외우고 다녔던 영시가 생각난다. 제목과 시인은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이 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도망을 꿈꾸고 살았음을 증명하는 것일 게다. 문이 하나 있었지. 그 문을 나는 열 수가 없었지.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었고 왜 나는 나의 감옥으로부터 걸어나올 수가 없었나? 지옥이란 무엇인가? 지옥은 자기 자신. 지옥은 단 홀로인 것. 그 안에 있는 모습은 단지 환영일 뿐. 도망쳐 빠져나올 곳도 도망쳐 빠져나갈 곳도 없지. 인간은 언제나 혼자인 것.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